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맨 처음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급하긴 하지요. 어쩌면 그 빨리빨리가 우리나라 고도 성장을 가져온 원동력이 됐을 겁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지만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엿새째입니다. 워낙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 6달치 일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인터넷에는 술꾼이 가고 일꾼이 왔다라든지 이제는 퇴근 차량을 감시해야 한다. 차만 보내고 퇴근한 척 할 수도 있다. 이런 우스개까지 등장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트럼프가 전화를 늦게 한다느니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라 불안하다느니 이런저런 말이 벌써 나오는데요. 조급증입니다. 미국 정치권에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요.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100일 동안 의회와 언론이 배려를 해주는 그런 관행입니다. 우리도 좀 느긋하게 새 대통령을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믿고 맡겨봅시다.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대선 승리의 주역 바로 우리 정어리언들을 위해서 정어리몰에서 대선 승리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특별 기획 상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구룡포산 박달형 연지 홍게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전에도 한번 소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죠. 이번 건 동해 구룡포산이고요. 박달형 홍게 속이 꽉 박달나무처럼 차 있다고 그래서 박달형 홍게인데요. 대개 7월 들어가면 이제 홍게 산란기라서 금어기에 들어가는데 금어기 바로 이전에 그러니까 살이 더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가격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맛있게 홍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쯤 주문하면 또 이번 주에 맛있게 드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박달홍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셨죠?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고 처음 맞는 주말. 얼마 만에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주말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데 들리는 소식마다 육회, 삼회, 통쾌니까요.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더 즐겁게 백운기 정치 1번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 다 표정이 다 좋으신데 임세은 소장님은 특히 미소 만발. 예. 또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이시고. 그러니까 그 나빴던 피부가 약간 좋아지는 효과가 발생했어요. 썩어 있었다가요. 네, 좋아졌습니다. 정말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원래 약주 좀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더 저기 할 건데. 아니 저희가 선대위 기간 동안에는 술을 아예 안 먹었고요. 그날 저희가 당선 확실을 뜨고 나서 그때 관계자분들과 조금 늦은 시간까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올인했습니다. 예. 지역경제 살리기. 핑계도 좋아요. 예. 이제 취임 엿새째인데 어떠세요? 최진봉 교수님. 네. 6개월을 보낸 것 같은 막 그런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시작하자마자 뭐 첫날부터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이 밑에 있는 보좌진이나 참모들 입장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첫날 바로 비상경제 대책회의 열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사실 그때는요.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장소도 제대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아니 최소한 인수인계 하려면 한두 명은 남겨놔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근데 그 언론에 보도 보니까 정진석 그 실장하고 총무비서 누군가요? 그 있잖아요. 윤재순. 두 사람 다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수인계도 못하고 책상 뭐 이런 거 다 한쪽에 몰아놓고 컴퓨터도 한쪽에 몰아놓고 일을 하자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러 들어갔는데 대통령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회의 장소 마련도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회의 자료 뽑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업무 시작했고 또 그 국무회의 있다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윤석열 때 임명된 국무위원들 가면 뭐 한 30분 하고 오겠지 이러고 왔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털레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왔을 것 같고 점심 약속 거의 다 돼 있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날 앉혀놓고 꼬치꼬치 물었잖아요. 부처별로. 그것도 다 묻지도 못했어요. 다음 국무회의 때 하겠다고 나머지 몇 개를 남겨놨어요. 김밥 먹어가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한 6개월 정도 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게 믿을만 하구나. 이제는 정말 제대로 국가가 돌아가는구나.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윤석열 때 얼마나 엉망진창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에 인터넷에 나오는 재밌는 것 한번 보여드릴까요? 술꾼 가고 일꾼 왔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참 이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새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윤석열이 있을 때 도대체 술을 저렇게 마시고 언제 일을 하나 이거 자꾸 상표가 나오나. 예. 언제 일을 하나 걱정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도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걸로는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4시간 동안 국무회의 하고 김밥 먹으면서 하고 또 끝나자마자 곧바로 민방위복 입고 안전회의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그래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술꾼 가고 일꾼 왔다. 또 출근을 안 하더니 이제 퇴근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지금 보여드리려고 준비되는 대로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그걸 보니까 난 정말 웃음 터졌는데 이제 퇴근 차량 감시해야 한다고. 퇴근 안 해놓고 차 보내놓고 차만 보내고 퇴근 한 척 할 수도 있다. 아니 그 비서실장하고 대변인 얼굴 표정이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며칠 만에 썩었습니다. 표정이. 그 강유정 대변인 그것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지금 열심히 막 브리핑 하잖아요. 네. 그런데 뭘 이렇게 발표하려고 딱 나왔는데 기자들이 질문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지금 2시부터 회의 들어가야 돼요. 바로 회의 가야 된다. 그 장면도 있죠. 그것도 준비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양재열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인사 난 거 보고도 야 정말 좀 고생들 하겠다. 그 우리 김남국 전 의원이 이번에 디지털 소통 비서관 갔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아유 2시간도 못 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수석 인사 났잖아요. 우상호 정무수석도 만만치 않지만 이 이규현 소통수석 중앙일보에 양재열 변호사님 계셨으니까 같이 근무하셨을 것 같은데. 아주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제 언론사에 예전에 경찰들 총괄하는 시경캡이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경찰 기자 젊은 우두머리. 기자들이 사건 사고를 총괄하고 있고 거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규현 당시의 시경캡이 그러니까 중앙일보 역사를 뿐만이 아니라 당시 비슷한 또래들 언론사 기자들은 다 치를 떨었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일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정말 독하게 그 후배들 밀어붙이면서 일을 시켜가지고 근데 대신 그때 있으면서 저도 저기 뭐 언론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 이런 것도 덕분에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쉬지를 않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탐사기자협회라는 것도 최초로 만들었었고 그 이후 이제 JTBC에서 방송도 이끌었고 그랬는데 그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밑에서 직원들도 뭐라고 힘들고 싫은데 말을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남국 전 의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김남국 전 의원도 저도 이제 방송하고 뭐
개인적으로 좀 여러 차례 만났었는데 이 사람도 쉴 줄을 모르는 인간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같은 방송을 해도요. 저도 같이 방송을 할 때 여러 번 하면 똑같이 준비를 해도 저희는 뭐 그냥 한두 시간 이렇게 뉴스 좀 읽고 이렇게 오는 걸 막 법전 뒤져가면서 밤새가면서 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힘들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규현 수석 기자 시절에 이렇게 겪어봤는데 정말 부지런해요. 아주 그 깐깐하고 아마 일 제대로 할 건데 그 밑에 사람도 괴로울 거예요. 근데 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신 분들만 가서 서로 되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누구 하나 그 중에서 뭐 조금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 괴로울 텐데 지금 가신 분들이 전부 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일중독 같은 분이 가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다 첫 출발부터가 잘 갈 거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강주정 대변인이 아주 저 바쁘게 이렇게 회의하러 들어가는 모습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끝입니다. 하나입니다. 제목 질문 안 받으세요? 회의 예. 기자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끝까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그렇죠? 않나요? 네.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에서 지침을 바꿨는데요. 예전에는 기자들 질문할 때는 기자들 얼굴을 비치지 않습니다. 화면이. 왜냐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질문을 받아요. 이번에는 다 비추라 그랬어요. 누가 질문하는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생중계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투명하게 하겠다. 뭐든지 그리고 뭐 이번 같은 강유정 대변인 전날은 이제 회의가 있으니까 어쩔 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지만 시간이 최대한 보장되는 한에서는 질문을 성실하게 답변하고 생방송으로 다 내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거는 뭐 그냥 투명하게 모든 걸 다 공개하겠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만약에 정말 부정이 있거나 뭐 감추고 싶은 게 있거나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그 홍보 체계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저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든지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뭐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국민 앞에 정말 뭐랄까 책임감을 갖고 질문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아니면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건 좋지만 그거 자체가 뭔가 흠집내기 위한 공격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다 국민 앞에 공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자들이 잘해야 돼요. 상도동님 방금 그 기자가 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댓글 보내주셨네. 기자가 말도 할 줄 아네. 받아쓰기만 하더만 그러는데 이제 방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대통령만 이렇게 잡고 뭐 그전에는 또 잡을 일도 없었어요. 윤석열이 뭐 도어스텝인가 지랄인가 뭐 하다가 금방 없앴는데 이제는 질문하는 기자까지도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과의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발맞춰 대통령실 브리핑룸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4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 여러분이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계약 발주와 카메라 설치를 거쳐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게 대통령의 자신감이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지만 이제 기자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기가 질문하는 거 대통령 나가는 것만큼 온 국민들한테 나갑니다. 준비 안 해가지고 뭐 대충 뭐 하려고 하다가는 이제 국민 앞에 망신당하게 되는 건데요. 저게 미국 시스템입니다.
백악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기자가 이렇게 손들고 질문을 하면 기자가 일어나서 질문하는 거 그런 것들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혹시 백악관 사진 준비된 거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이렇게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하지요. 그러면은 저 위에 보이는 게 기자단을 향한 카메라입니다. 저 카메라가 기자들을 비춥니다. 그러면 기자가 손을 들면 지명을 하고 그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 이후에는 조금 많이 달라졌고 뭐 조금 이상한 애들도 많이 오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질문하면 곧바로 지명을 하고 그 기자가 질문하는 것을 그대로 방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뭘 들고 와가지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기자들에 대한 대우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기자를 통해서 듣겠다. 그것을 가감 없이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저게 바로 진짜 소통인 거죠. 최진봉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건 양측이 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기자는 질문하는 역할이니까 질문을 하겠죠.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정말 기자들도 잘 준비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준비도 안 하고 와가지고 뭐 공격한다는 식의 질문을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근거가 있는지,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떤지,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모습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저거는 정부 측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실 측에도 긴장을 더 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걸 편집하지 않고 생중계로 내보낸다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기본적 입장이에요. 기자단들이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기사를 쓸 때 모든 걸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기자단이라고 하는 간사라고 하죠. 기자단 간사와 그다음에 정부 측 인사 간의 어떤 협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취재를 안 하거나 보도를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 다 생생하게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날 것 그대로. 그리고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앉아가지고 제대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 사람들은 정말 질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또 그 질문하는 기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언론사 기자인지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경우에는 언론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언론은 국민들이 평가를 해야 돼요. 언론을 견제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하게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독자와 시청자들. 정부 기관도 언론사들을 탄압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지, 준비가 잘 된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이 에델님, 송곳 질문으로 스타 기자가 될지, 빌런 짓거리 계속하다가 영원히 기레기가 될지. 그렇죠. 강유정 대변인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이런 댓글도 하나 올라온 게 있네요. 일단 강 대변인 매일 브리핑 시간에는 카메라를 기레기단 쪽으로 하나 뻗쳐놓고 어디 소속 누군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얼굴 보이게만 해주세요.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셨는데, 예, 이건 뭐 기자들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자들도 정말 질문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요, 그냥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댓글에 그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그런 모습 많이 봤는데 기자 쪽 카메라도 하나 켜주세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요. 이런 거를 보고 이거 해도 좋겠다. 임세현 소장님, 네. 이렇게 결정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뭐 트위터로서 보고 이걸 지시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청와대 관례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답함을 좀 느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도 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고 지금 저 역할을 아마 했었었는데 그때도 기자들을 비추는 카메라는 없었어요. 이게 아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날의 검인 게, 좋을 때는 저희가 실수할 때도 오프 더 레코드가 되지만 기자단이 골탕 먹이려고 했던 질문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이렇게 보완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청와대 관계자 대변인이 대답을 제대로 만약에 못했다 하면 기자들이 그거 갖고 약간 빌미를 잡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 요구를 하거나 어떠한 이렇게 뒤로서의 어떤 딜이라거나, 그럼 딜이라면 좀 너무 이상한데, 하여튼 그러한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명하지 않은 것이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저렇게 비추는 것은 아까 보인 것처럼 그 대통령 백악관, 그 미국의 백악관에서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기자가 질문을 제대로 알고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질문하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 지금 질문은요. 보통 다 오프 더 레코드로 그냥 딱 브리핑만 하고 카메라 다 꺼요. 그러면 그 이후의 질문들은 그 내부의 카메라만 돌기 때문에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철학과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바로 저 한마디 때문에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쭉 문제의식 갖고 있었다가 이번에야말로 개선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을 잘하고 또 SNS를 열심히 하고 또 업무 지시도 즉각 하고 이러는 것은 성남시장 때부터 유명했어요. 그때도 이런 사진이 하나 한 게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모란에서 시청 방향 환풍구 덮개가 찌그러진 것을 보고 이걸 바로 트위터에 올렸어요. 해당 부서 확인 후 정비 바람. 이렇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곧바로 그걸 고친 거죠. 그래서 또 올렸어요. 찌그러진 맨홀 스틸 그레이팅 뚜껑 부분은 안전 펜스로 임시 조치하였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원형 철개 뚜껑으로 교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올리니까 이걸 이제 또 좋게 보는 사람, 나쁘게 보는 사람 뭐 다양하게 있죠. 아, 이거 정말 훌륭하네요. 그런데 그런 걸 뭐 꼭 그렇게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하냐, 직장인 괴롭히냐, 막 그런 글도 올라오고 뭐 업적으로 홍보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렇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곧바로 트위터가 전화보다 사진도 보내고 훨 빠르고 의사전달 정확하고 기록도 남는다. 그래서 이런 트윗으로 민원 처리하는 것 때문에 과별로 소통관이 있고 그 민원 확인 담당자를 활용하면 되는 거다.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또 지시사항이 주민 홍보 효과도 있으니까 전화보다 트위터를 쓰는 거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걸어가다가 자전거 도로가 뭐 침범 당하고 있다. 이러면은 자전거 도로 못 쓴다.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 침범도 단속하기 바란다. 막 이런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즉각 조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평소 소통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도어 스태핑인가 지랄인가 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거를 다 해본 가락이라는 거예요. 양지열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벌써 2014년이고 2014년만 해도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오히려 더 SNS 더 많이 쓰고요.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직접적으로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정권을 맡기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을 뽑아서 민의를 모으기도 하는데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간접민주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과거에는 있었냐고 하면 선거 때만 직접적으로 내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는 거고 표를 통해서만 그동안은 그냥 쭉 맡겨놓기만 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만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부족했는데 그런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저 어떤 새로운 뭐 과학기술의 발달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요. 지금 아까 이제 트위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는 저것도 좋다 그러고 누구는 또 저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조차도 정책적인 의사 형성의 공간이 되는 거야. 그것 자체가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기자들을 향해서도 카메라를 비추는 거고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그 언론사에서 대통령실 과거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가장 이제 잘 나가는 이른바 기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는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어떤 분도 그런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는 이른바 스타 기자라는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글을 쓰는지도 잘 알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뭐 제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또 그 언론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점점 국민들의 역할도 커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러다가 아까 도어 스태핑 얘기하시지만 윤석열이 취임하고 대통령실 기자실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냉장고 문 열어본 거였습니다. 술 있나 없나. 김치찌개 끓이려고. 그 기자들의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자는 질문하는 사람이잖아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처음 이렇게 청문회 이제 준비하러 출근하러 왔는데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해. 왜 빨간 넥타이 매느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기자들이 질문할 줄 알았는데 안 했다고. 그 총리 민주당 최고위원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으면 그게 눈에 좀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뭐 하면 좀 쑥스럽잖아요. 제가 자랑을 하나 하자면 처음 지방선거 우리나라 이제 처음 지방선거가 그게 97년인가? 뭐 그때 이제였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복귀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정계 복귀 선언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복귀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지방선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 하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조순 후보가 나왔지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동교동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똑똑한 백운기가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선거가 시작이 되면 그때 우리가 총재라고 불렀나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인가 기였어요. 이사장께서 혹시 유세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바로 답을 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목 일문이 김대중 선거 유세 하겠다. 본격 정계 복귀 시사.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이제 언제 내가 정계 복귀 호시탐탐 이렇게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그 질문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다음부터 무지하게 저를 좋아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그 당시에는 더더욱 지금이야 이제 여러 통로들이 SNS 통로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언론사들밖에 없었어요. 실제 국민들이 여론이나 아니면 뭐 어떤 정보를 얻는 통로가 대단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자들이 제대로 질문을 해서 하나의 뭐 사실을 찾아내면 그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자의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죠. 국민들이 정말 뭘 알고 싶어 하는지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할지 이걸 대신 물어보주는 거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위임받아서 기자들이 역할을 하는 거고 그 기자의 역할은 국민이 정말 물어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질문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자의 역할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SNS나 또 이런 그 인터넷 언론들이 많아지면서요. 너무 많아요. 언론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그냥 자기들 이익 또는 뭐 가십거리 이런 거 만들어내는 역할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질문을 제대로 안 해요. 본인이 공부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물어봐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때 그 많은 비리들이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아서 안 나온 것도 많잖아요. 불편한 질문 안 하잖아요. 도어스태핑 할 때도 MBC 기자만 쫓겨나 다른 기자들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비판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기자에 대해서 끌어내고 입틀막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무슨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제대로 비판을 했습니까 대체? 전용기 안 태운 문제도 그래요. MBC만 안 태웠는데 그거 가지고도 비판적 기사 낸 언론사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언론인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대표님 그때 기자할 때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입에 닳기도 싫은데 그런 쓰레기 플러스 기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좀 반성하고 좀 창피한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도 한껏 높아져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오늘 나온 그 조사 하나 볼까요? 앞으로 일을 잘할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매우 잘할 것이다가 44.6, 어느 정도 잘할 것이다가 24.8, 69.4%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된다라고 하는 게 26.5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당선됐을 때 지지율이 49잖아요. 그런데 69.4, 이재명 대통령한테 표를 찍지 않았던 사람 20%가 잘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허니문 기간이다 하더라도요. 잘할 것이다 69를 기록한 것은 대단히 높은 수치고요. 특히 저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매우 잘할 것이다라는 비율이 44.6. 그러니까 거의 이재명 대통령을
투표하신 모든 분들이 매우 잘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전에 있는 윤석열, 내란숙의 피해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인수위 시작부터 매우 못할 것이다라는 비율이 50% 정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매우 아예 못할 것이다. 뭘 해도 못할 것이다라는 비율이 이미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폭주를 했던 전 그런 지점이 바로 저런 지지율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내가 왜 못했지라고 반성을 하지만 윤석열은 나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미 지정을 하고 폭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저 지지율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 하는 그대로 또박또박 하는 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앞으로 나와 있는 그 정부에서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인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기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저런 강력한 지지율을 갖고 간다면 어떠한 전국에서 어려운 지점에 돌파를 할 때 그리고 특히나 야당에서 이미 발목 잡으려고 시도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도 있는데요. 리얼미터도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58.2%가 잘할 것이다. 그리고 잘하지 못할 것이다가 35.5%로 여론조사 꽃보다는 좀 더 박하게 나왔는데 이것 역시 58.2%면 대선 득표율보다 높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요, 양지열 변호사님. 낮은 게 더 나아요. 너무 기대가 높고 잘할 것이다 90% 나오면 부담 가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저 수치도 지금도 높아 보이는 게 이번 선거에서 뭐 과반수를 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이 다를 때보다도 많이 나뉘어서 지금 투표를 했던 선거였지 않습니까? 또 박근혜 때 한번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이보다 훨씬 높았어요. 근데 그때와는 지금은 양상이 매우 다른 상황에서 58% 그리고 70% 가까이가 나왔다는 게 지금 사실 며칠 안 됐거든요. 저는 다음 주에 하면 저보다 더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벌써 며칠 사이에 벌써 엿새 사이에 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취임 선서를 할 때 그때 이제 국민들에서 20분 약간 넘게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그때 연설을 보고도 감동받았던 분들 많이 있고 실시간으로 댓글을 쭉 보는데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었어요. 나 저기 이재명 안 뽑았는데 연설하는 거 보니까 후회된다. 이 사람이 잘할 것 같다라는 걸. 아이고 그러니까, 그 양반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이제 효능감이거든요. 이게 효능감인 거고 윤석열은 임세훈 소장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까 최우혁 소개하신 그 여론조사 꽃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아예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론 조작이다. 부정선거하고 이어지는 맥락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계엄 때 지금 이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여론조사 꽃이 있는 그 건물 자체를 폭파시켜서 날려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국민들의 뜻은 안 따랐던 것, 국민들도 그 자를 믿지 못했던 그 불행한 3년을 보내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나라가. 논스톱 아카샤이리님,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셨는데 좋죠. 장정희님. 일주일 만에 3년 동안 앓던 화병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봅시다. 믿으면 그 결과를 보여주실 거니까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합시다. 그런 걸 주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꼭 좋고 즐거우면 잊어버리시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2만 6천 명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세법나라에서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속보 하나 들어온 것을 좀 짚어보죠. 지금 6월 18일 날로 지난번에 그 파기환송심 잡혀 있는데 오늘 아침에 고법에서 이놈들이 좀 정신을 못 차렸어. 이걸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날짜를 박지는 않았고 연기를 했는데 아니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이게 연기할 문제입니까? 지금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연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 헌법 정신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재판 날짜가 잡힌 상황에서 검찰에서 공소 취소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률 용어는 추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정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기대컨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들이 이제 정말 제대로 한 거면 뭐 취임 지금 뭐 나중에 퇴임 날짜를 정해서 그 퇴임 날짜 이후 한 6개월 정도 뒤로 적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양쪽이 좀 눈치를 보다가 지금 기한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저도 지금 속보라서 정확히 내용 못 봤습니다만 언제 하겠다라고 언제쯤 하겠다고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라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 뭐 꼭 찬성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지금의 법제도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으로서는 저게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재판이 5건 남아있죠. 1심 재판이 있는 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김혜경 여사 법카 문제. 그런데 이런 것은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완벽하게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그 공소 취소하면 끝나는 문제죠,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억지로 잡았다는 거는 검찰 스스로 잘할 건데. 자, 저는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저는 개정을 확실히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지금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한 명확성을 좀 높이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많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형사소출의 의미 자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소 자체가 이제 기소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거 자체를 취소하면 될 텐데 이제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일단 재판이 정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미 저는 그 의미 안에 재판 진행도 멈추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쪽 보수진영에서는 그거는 재판은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해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그 형사소치의 의미를 이거는 기소도 멈추는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중지한다라고 하는 명확성을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더 이상 논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눈치 보지 말고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뭐 여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데 형사소추에 관한 개념 자체가 대다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에 그 대표실을 그 얘기 했는데 형사소추의 개념 자체는 기본적으로 재판도 그 멈추게 된다는 걸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법률학자들의. 그럼 그거를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명확성을 좀 높이는 것을 바꾸는 것에 눈치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이거 국회에 통과시켜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것저것 논란이 있는데 헌법 84조죠.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게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 사법적인 것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재판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맨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계속 재판 받아야 되는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논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법을 만들 필요가 있죠.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 아예 정지한다. 이렇게 명문화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양질 변호사. 지금 속보 봤는데요. 지금 84조를 적용한다고 법원이 아예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저거는요. 재판 중에 단순 연기가 아니라 임기 중에는 재판 안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대법원이? 아니 법원이? 네, 고등법원에서.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냥 연기한다는 게 아니라 84조를 적용해서 연기한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제 확인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사실 떠오르시겠지만 그 취임식 때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얼마나 표정이 정말 썩어가면서 이렇게 뭐 어색하게 악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저게 고등법원의 결정이긴 하지만 조희대 우리 이제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코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현재 법원을 조희대 코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가. 저게 사실 헌법학계에서도 다수설이었고요. 그러네요. 저는 나머지 법원에서도 다 연기를 할 겁니다. 그럼 다수설이죠. 예, 재직 중에는 이제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받아들여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 처음에 속보가 연기로만 나와가지고 뭘 연기야 했는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안 한다. 당연하죠. 이렇게 밝힌 거네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제 84조에 따른 조치다라고 공보관의 그 고박 공보관이 이제 풀로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이른바 야당에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원래는 당연한 거거든요. 이걸 굳이 공보관이
84조 따른 조치입니다라고 말을 안 해도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례나 이런 것들 당연히 재판은 다 모든 게 멈추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국민의힘과 일부의 뭐 세력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돼도 재판해야 된다. 그건 별개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언론을 조장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렇게 미리 딱 써놓은 겁니다. 디테일하게. 이러니까 더 이상 논란 일으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히나 야당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선 기간에도 이런 이야기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남발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곧 재판을 치러야 돼서 대통령 직이 박탈될 수 있으니까 또 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자가 법을 완전 이해하지 못한 아주 잘못된 이야기고 특히나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한 아주 나쁜 악질적인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저희는 그때 봤고요. 근데 거기서 넘어서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가 되는데도 어제도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재판이 돼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기가 찼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공보관에서 이렇게 84조 따른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준석 그 전 후보의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게 하나도 없지만요. 어제의 태도와 그 전에 선거 기간 동안 했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태도를 봤을 때 이준석 후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 앞에 있었으면 혼내줬을 거다. 네, 그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형사법 개정안은 오히려 법원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뭐 그런 차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형사법을 명확하게 해주면 법원은 물론 이제 법원이 이렇게 밝혔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 재판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물론 이제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민주당은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형사법 추진했다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법원이 이런 점에서 명확성을 보여줬다고 하면 더 이상 추진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놓는 게 낫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이거 가지고 논란을 계속 삼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을 막 공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이걸 멈추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저는 형사법을 좀 더 명확성을 높이는 것은 법원이 이미 이렇게 밝혔으니까 부담은 좀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이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범인의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을 인정한 걸로 보이니까 그걸 명확성을 높이는 것은 크게 부담이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이분 슈퍼챗을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김이분 님이요. 아주 의미 있는 슈퍼챗을 보내주셔서 제가 꼭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13만 8천 원을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대선 투표 날 참관인으로 그리고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이동하면서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일봉을 받았는데 보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관인까지 하시고 뭐 또 이동하면 좀 더 수당이 더 나오는가 봐요. 그것을 우리 정의리 TV에 보내주신 건데 참 귀한 13만 8천 원. 제가 13억 8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부님. 예. 윤석열 예.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임세훈 소장에 대한 슈퍼챗이 안 와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를 해서 좀 슈퍼챗으로 오게 하려고. 지금 임세훈 식당에 공유하려고요. 네,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그분들이 다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만 보내시라고 그래요. 윤석열이 오늘 이제 또 재판이 있었죠. 출근하는데 오늘은 뭐 한마디 하려나 궁금해서 기자들이 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오늘 또 조용히 들어갔다 그러네요. 그런데 윤석열이 조용히 들어가는 거 뭐 요즘에 말 안 하고 살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 지도부 또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한남동 관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슨 조그만 수영장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사진이 이렇게 찍혔어요. 근데 수영장이 옥 외에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길이는 한 5m쯤 된다고 그러고요. 깊이가 한 50cm밖에 안 된대요. 지금 이거거든요. 여기가 뭐 수영을 할 수가 있나요? 밑에 파란 타일이 깔려 있고.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개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개 수영장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그 전에 있던 놈들이 정확히 얘기는 안 하는데 뭐 하는 말이 뭐 그냥 뭐 호수처럼 만들어놨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걸 보면서 그 파면 당하고 쫓겨나기 전에 한 얼마야? 200톤 썼잖아요. 800톤 가까이. 800톤인가요? 네. 그거가 바로 이 개들 목욕시키고 그러느라고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아니 임세현 소장님 강아지 수영장까지 따로 만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저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이 공개되기 전에도 안에 흰옥기탕 또 내부에 수영장 뭐 사우나 드레스룸 그다음에 굿방 기도방 뭐 이런 거 다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당시에 이 수영장 얘기는 좀 함구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수영하는 데가 아니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수영을 하냐 그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게 너무 이 주제와 어긋나게 뭐 사람이 수영하는 거 아니면 뭐냐 이 논제로 가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좀 이렇게 묻어둔 상태였는데 우리가 실물을 확인했죠. 근데 경호처 일부에서는 저것에 대해서 그냥 발 담그는 용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잔디밭 한 복판에 누가 이렇게 발을 담급니까? 저렇게 크게요. 5m, 2m 이렇게 돼 있는 거를요. 말이 안 되고 당연히 그 윤석열, 김건희가 내란숙의 피의자 부부가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아지들을 위한 여러 다채로운 활동들을 마련해 준 것 같다라는 게 지금에 있는 가장 강력한 확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렇게 해도 저 한 번 쓰는 물로 저렇게 많이 수도량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개가 한 마리 들어갈 때마다 물 한 번씩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게 가장 확실한 거라고 봅니다. 저 안에 들리는 얘기로는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쓴 게 아니라 한 마리당 한 번씩 써서 물 한 번씩 갈았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참담한 것은 뭐냐면 세금을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고 힘들고 먹기 살기 힘들고 심지어 세금을 낼 돈조차 없어서 압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 한들 세금을 저렇게 너무 맘먹고 다 쓴 것, 맘먹고 미친 듯이 쓴 것에 대한 그런 울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사람을 위해서 쓸 수도 있죠. 그냥 국정을 위해서, 공직을 위해서,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세금이 아니라 자신들이 강아지 수영하는 거 보고 좋아서 썼다라면 정말 이건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저게 딱 멧돼지 한 마리 들어갈 만한 크기기는 해요. 그런데 아니 개 목욕탕까지 굳이 저렇게 풀장을 만들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게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저게 일반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쪽에서 처음에 얘기한 게 조경용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거를 조경용으로 보겠습니까? 연못을 뭐 제대로 구성한 것도 아니고 저게 어딜 봐서 조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두 가지의 불법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뒤에 보이는 저 정자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그 논란이 됐던 정자입니다. 원래 광주 비엔날레에 작품으로 전시가 돼 있던 거를 그거를 떼어가지고 작품이었는데 지붕을 원래 없었던 지붕을 달아가면서 저기다가 불법적으로 옮겨놨다는 거고 건축물이 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저 수영장도 50cm 이상으로 팠으면 저것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세금을 낭비하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둘 다 불법적인 건축물이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의 집무실 관저에 불법적인 건축물이 2개나 있었다라는 거고요. 저렇게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던 배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눈치를 안 봤다? 그럼 뭘까요? 저는 저 사람들이 5년만 저기를 쓰고 비워줄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던 거가 아닌가 싶어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까? 저 뒤에 정자도 말이 많더라고요. 저게 뭐 일본식이라는 이 그 지붕이 아니, 일본식은 아닌 것 같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비엔날레 한옥으로 작품으로 전시가 됐던 거를 불법적으로 이전해 온 거예요. 저걸. 예, 저게 김건희 씨가 마음에 김건희가 든다고. 마음에 든다는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러면은 저기 그 직원들 시켜가지고 걔 목욕시키고 김건희는 저기 앉아가지고 목욕시키는 거 보고 있고 그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 그 비엔날레의 저 정자 용도를 본인이 다도를 하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그 당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도 같은 소리요. 예. 그러면 이제 강아지는 목욕하고 수영하고 본인은 가만히 앉아서 뭐 차를 즐겼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추정이니까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확실하게는 제가 또 의심되는 것들이 지금 물이
그렇다 한들 사용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안에 뭐 흰옥기탕 몇 천만짜리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말이 많아서 그러면은 증거인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서 또아리 틀고 있었을 때 그때 윤석열을 빨리 체포해라라고 제가 1인 시위를 거의 매일 나갔어요. 그 문 앞에 있었거든요. 희한하게 큰 트럭에 무슨 건축물 자재 폐기물 같은 게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상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내부 건지 외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인 시위 하고 있으니까 차 드나드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트럭에 이렇게 부신 거 같은 거, 나무 부신 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몇 번 실려 나가는 걸 봤던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갑자기 막 물로 한 것도 있었겠지만 미리 다 본인들 쫓겨날 걸 알고 조금씩 정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들어가셔서 내부를 보시긴 했겠지만요. 아마 모든 게 다 이렇게 폐허가 되고 아니면 다 뜯어내고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저렇게 하는 짓마다 다 저런 짓만 골라서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공적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두 사람은.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가 한 일이라도 있었다면 저런 행동 못 하거든요.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솔직히 이게 저 관제에 들어가는 거 국민들도 반대한 사람 많았고요. 지지자들도 반대하는 사람 많았으면 어떻게 꺼림칙하게 저런 데를 들어가냐고.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세금 낭비다. 또 만약에 저기 안 들어가고 다른 곳에 또 말을 해봐. 세금 들어가잖아요. 그 세금 때문이라도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는 그냥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편한 데 들어간 거예요. 저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공적 마인드가 없는 인간들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적 마인드가 없는 인간들은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라면 기존에 있었던 룰도 원칙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냥 가서 막 내가 데리고 있는 강아지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막 만들어주고 그게 세금으로 나가든 말든 물이 얼마나 들어가든 말든 정자도 저거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다가 자기한테 저렇게 설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안에 뭘 공사했는지 뭐 임세은 소장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요 국민의 세금을 자기 돈,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저런 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뭐 목걸이나 이런 것도 막 받고 또는 뭐 가방도 받고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공적 마인드가 1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입니다. 얼마나 가리고 숨기고 치우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놔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풀장은 그 며칠 사이에 뭐 묻어버리거나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두고 간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꼭 무덤 같다라고 했던 대통령실 필기도구 하나 없고 차도 없고 차 마실 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요 정진석, 윤재순이 지시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정진석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일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 연필 하나 안 놔두고. 이게 정진석이가 비서실장, 윤재순이 총무비서관이었는데 그 부처에서 돌아갔던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전원 복귀 결정은 정진석, 윤재순 지시로 알고 있다. 인수인계 인원을 남기지 않고 전원 복귀 지시가 이례적이긴 했지만 워낙 직무 대행 기간이 길었고 특별한 인수인계 사안도 없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한 경제부처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도 일은 하게 하고 가야죠. 컴퓨터도 다 초기화해버리고 문서나 자료는 다 파기하고.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이거는 저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업무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일반적으로도요. 회사 같은 데도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같이 근무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다른 직장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실의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역할은 전임 정부에 있었던 그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건 의무라고 봐요. 업무 방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업무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컴퓨터 초기화 시켜버리고 심지어는 프린터 연결하는 거, 인터넷 연결하는 것만이 다 빼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물건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아니 인수인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사무기기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책상을 왜 옮기는 겁니까 대체? 책상이나 컴퓨터가 자기 겁니까?
아니 왜 자기들이 그거를 초기화시켜버리고 또 이걸 뭐 다른 곳에 갖다 놔버리고 한 곳에 모아놓고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아니 회사가 업무 인계를 하더라도요. 전임자 책상에 쓸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책상이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장소는 어디에 무슨 장소들이 있는지 이거 다 얘기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복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인수 인계할 인원은 남겨놓고 해야죠. 이건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나가기 전에 문 잠그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복귀시키기 전에 이미 선거 전에 질 걸 생각하고 다 문 잠궈놓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음 정부 들어와서 너희들 한번 뭐 해봐라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단순히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업무 방해죠. 아니 국민들이 대통령실이 제대로 돌아가서 업무를 잘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일 텐데 그런 역할마저 못하겠다. 근데 저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두 사람의 문제라고 봐요. 공무원들이야 인사명령 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시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요 그 두 사람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똥은 안 싸놓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양절 변호사님 네. 저거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정석 비서실장보다 저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훨씬 더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검찰의 구급 사무관으로 들어와서 윤석열의 그 신복 중의 신복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뭐 집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꼽혀요. 그러니까 검찰에 있다가도 검찰총장 시절까지도 옆에서 지켜주다가 대통령실까지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자리에 있었던 거고 집권 초기에 한번 논란이 됐었죠. 검찰 내에서도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인물이다. 굉장히 희한한 걸 작품이랍시고 글이라고 써가지고 발표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그럼 끝까지 데리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저 자리를 지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공무집행 방해 외에 증거인멸의 혐의도 강력하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잘 정리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컴퓨터를 그냥 포맷하다시피 하고 인터넷 끊어버리고 책상까지 치워버린 거는 단순히 그냥 너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수준이 아니라 이만큼 먼지 한 톨이라도 뭔가 나올 만한 게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대청소를 하지 않고는 저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때부터 신복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을 당연히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범죄의 흔적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을 걸 우려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까지 좀 철저히 밝혀야 돼요, 저거. 국민 세금은 지 마음대로 쓰면서 새 정부 들어오는데 연필 한 자루 안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자식들은요. 이건 정말 처단해야 됩니다. 아니 한번 보십시오. 강아지 전용 수영장, 비엔날레에서 강탈해온 정자, 그다음에 편백나무 뭐 흰옥기탕, 거기에다가 500만 원짜리 캣타워,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야구장. 이게 뭡니까? 이런 짓을 했던 놈들이 다 이제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제 한번 단단히 혼을 내야 되는데 이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번에요, 청와대로 이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 이전 TF를 만들었는데 그 TF 팀장에 누가 됐냐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정도라고 성함도 특이해.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랑 같이 일했습니다. 임세현 소장한테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총무비서관 했죠. 5년 내내 했습니다. 5년 내내. 이 양반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식에 나도 좀 줘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랬다면서요. 예. 이분이 너무나도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신데요. 5년 동안 그러니까 보통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내외부의 살림을 담당합니다. 인사와 살림을 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아껴 썼어요. 기억하시는 게 당시 이제 문재인 시계라고 해서 이니 시계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고가에 팔렸는데요. 이게 보통 직원들한테 좀 많이 편히 나눠주는 편이거든요. 그거 관리를 했습니다. 생일 때 딱 한 개만 나눠주는 식으로. 네. 더 이상 2개도 안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짠돌이다. 짠돌이 총무비서관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임을 받아서 5년 동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윤재순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이랑 조금 차원이 다른 분이죠. 그러니까 직원들 내에서도 불만이 많았어요. 돈 너무 안 쓴다고. 여러 가지 다 깎습니다. 예산을 안 했는데 예산을 다 깎았어요. 물론 국민들은 다행히 좋죠.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적게 나가는 것을 많이 막아놨으니까 그런 부분 좋은데 이분이 아무래도 청와대에 5년 동안
총무비서관을 계셨기 때문에 안팎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일 거고 그리고 지금의 청와대로 이전을 하게 되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긴 한데요. 네, 그 역할을 이제 잘 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나 하나만 적으는데 대통령한테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신뢰를 하는 거죠. 제가 탁현민 비서관이 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꼭 하나 이렇게 좀 챙겨줘야 될 게 있어가지고 뭐 그때 행사 참석 인원이 200명인데 201라고 올렸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201를 줘야 된다라고 해놓고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저 사람 와가지고 200명 세번 셉니다. 세죠. 예, 셉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BHC 때 신경 썼던 것이 이렇게 공무적으로 쓰는 카드 있잖아요. 영수증이랑 뭐랑 내역 다 써야 되거든요. 이걸 가장 신경 써서 썼습니다. 쓸데없는 돈 나가면 절대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올리고. 또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경호처 직원들 고생해서 이제 목욕하라고 그러는데 얼마씩 줬는지 아세요? 5,500원. 딱 5,500원. 그러니까 그때 댓글이 목욕비만 그 댓글에 그래도 바나나 우유는 하나 사 먹게 좀 챙겨주지. 5,500원이 뭐냐. 그래서 8,000원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목욕탕에서는 목욕만 해. 바나나 우유는 낭비야. 딱 저 표정 맞으세요. 이런 분이 이제 청와대 이전 TF를 맡으니 얼마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벌써 3년 됐는데 윤석열이 그거 옮기는데 엄청난 정말 절세 낭비죠. 세금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솔직히 한남동 관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죠. 근데 안 들어가자니 또 세금 들어가고. 그렇죠. 민방위복도 다시 다 노란색으로 하고 싶은데 또 녹색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번 회의 보니까 막 노란색, 녹색 막 다 있더라고요. 아유, 그 정말 나쁜 놈이 돈을 말이야. 아주 나라 돈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고 썼는지 말이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검이 3개 특검이 다 이제 법을 통과를 해서 빠르면 이번 주말 내지는 이제 다음 주 중에는 출범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내란 특검법도 있고 김건희 특검법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내에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든가 관저에서 썼던 부분들 다 나올 거거든요. 얼마나 어떤 일들이 나올지 진짜 막 저는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처음에 얘기했던 거에서 어디까지 늘어난지도 모르고요. 지금 아까 봤던 저기 정자하고 그 수영장도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저거는 진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관저 중축하면서 썼던 비용들 그리고 공사업체들도요. 어디를 어떻게 맡겼는지도 모르고 수계약을 했던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름에 언론에 공개가 됐던 게 뭐 21g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사실은 그런 어떤 대형 공사를 맡았던 적도 없던 것들이 나왔었고요. 대통령실 관저만 그랬나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지금 대통령실에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대통령실 빨리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 보안 설비, 그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도감청을 막아야 되는데 그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집권 초기에 미국 측에서 도청한다는 논란까지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 보안 설비가 가운데서 특수 유리하는데 20억 원 가량을 썼는데 그 20억 원 가량 쓴 거에서 실제로 사용된 경부는 10억도 안 되고 나머지를 다 횡령했다고 해서 경호처 관련자가 구속되는 일까지 직권 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 보안 시설 아직도 안 됐어요. 왜? 대통령이 직무 중이라서 그 공사를 계속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요. 그냥 다른 국가들의 그냥 다 열린 상태로 대통령실 일을 했던 거예요. 물론 갑자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일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거기서 새 나갈 비밀도 없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구멍이 뻥뻥 뚫린 채로 대한민국이 운영되는데 그 도대체 제가 지금 그 와중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저도 아는 거잖아요. 이제 수사 시작하면 뭐가 나올까요? 저 막 소름 끼쳐요. 생각만 해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제 밥 먹어야 될 시간이니까 그놈들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지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인